조건 없이 결혼한다는 건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네요. 당사자인 제가 아무 상관없고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상대방은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봐요. 제 나이는 올해로 31살,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처음에는 미국 본사에서 인턴십을 하며 일을 배우다가 같은 회사 한국지사로 정식 발령이 나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아서 같은 대학 나온 국내 대기업 다니고 있는 친구들보다 제 연봉이 많이 높습니다. 다행히 직장도 서울이라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월급 대부분을 모아서 재테크도 할 수 있었어요. 또래 친구들처럼 쇼핑을 그리 좋아하진 않고 여행은 항상 부모님과 가족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크게 제 돈 쓸 일이 없더라고요. 한국 들어와서 직장생활 4년차가 되었는데 순수하게 지금까지 제가 모은 돈이 4억 조금 넘게 있어요. 월급을 그대로 모아서 재테크도 열심히 했고 작년과 올해 초에는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1억이 훌쩍 넘는 연봉과 탄탄한 직장 그리고 4억 정도의 결혼 자금을 갖고 있으면 현재 결혼 시장에서 신부감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는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되었고 지방 국립대학에서 약대를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쭉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이고 남자친구 역시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장래가 탄탄합니다. 비록 연봉은 제 절반 정도 수준이고 본가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혼자 자취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았어요. 직장 생활은 저와 비슷하게 했지만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은 1억 정도입니다. 연애 기간이 1년 정도 넘어가면서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각자의 연봉과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서 전부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본인보다 연봉이 많다는 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차이가 이 정도로 날 줄은 몰랐는지 적잖이 당황하는 듯한 표정이 되었고 제 계좌에 예금과 주식으로 4억 정도가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당황하는 걸 넘어 얼굴빛이 흑색으로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남자친구의 반응이 이런 건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보통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남자가 연봉도 더 많이 벌고 모아놓은 돈도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남자친구도 들어봤을 거고 외국계 금융사가 연봉이 적지 않다는 것도 대충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듣고 난 후에는 본인 생각보다 훨씬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연봉이야 회사 규모도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이쪽 계통이 다른 곳보다 조금 높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에 모아둔 돈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1억 정도 모아놓았고 사실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며 33살 나이에 1억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 소유의 차도 하나 보유하고 있으니 실제 재산이 1억 중반 정도라고 봐야겠죠. 남자친구 부모님이 결혼할 때 1억을 더 지원해주기로 하셨다는데 그렇게 합쳐서 현금 2억이 있으면 솔직히 남자 쪽 결혼 자금으로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상상했던 것보다 제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모아놨을 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왜 이렇게밖에 돈을 모아놓지 않았나, 왜 너는 연봉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서로 사람이 좋아서 만남을 시작했던 거고 우리가 결혼정보회사나 중매하시는 분에게 조건 따져가며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건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남자든 여자든 많이 벌면 좋은 거고 돈을 많이 모아놨으면 조금 더 좋은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 다른 거죠. 뭐가 어찌됐건 둘 중 하나가 돈 잘 벌고 돈 많이 모아놨으면 좋은 거잖아요. 남자친구에게도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부담 갖거나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오빠가 약국 차려서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누가 조금 더 버는 게 뭐가 중요해? 요즘 남자 여자 그런 게 중요한 세상도 아니니까 돈 문제는 깊게 생각하지 말자. 기죽어 있는 남자친구에게 돈 때문에 어색한 상황 만들지 말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던 남자친구도 나중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결혼하면 부부가 경제 공동체인데 와이프 될 사람이 능력 더 좋으면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 남자친구도 능력 있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무조건 남자라면 저보다 조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서 사람만 괜찮으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약대 졸업해서 커다란 제약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어딜 가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연애하는 동안 성격도 정말 좋았고 같이 있으면 대화가 잘 통하고 공통 관심사도 비슷해서 우리가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프로포즈를 처음 받았을 때도 전혀 고민 없이 승낙했었고 사실 저도 그때쯤에는 결혼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저희끼리 대화를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젠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승낙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제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보통 순서는 남자 쪽 집안을 먼저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방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저희 집에 먼저 가기로 정했습니다. 저희 집이 강남구에 있는 낡은 아파트인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여기로 이사와서 20년 넘게 쭉 살고 있는 곳이에요. 낡고 오래된 곳이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부모님이 편해하시고 일단 위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남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저희 집 앞까지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지만 부모님이 계신 집안까지는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외관이 너무 낡긴 했지만 집 평수도 조금 넓은 편이고 몇 년 전에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 부모님이 내부 리모델링을 싹 하셔서 그래도 실내는 깔끔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자친구가 또 한 번 깜짝 놀라더라고요. 낡은 겉모습만 보고 내부가 이렇게 깔끔할 줄은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셨고 빠른 시일 내로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 하시더라고요. 정작 남자친구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저희 부모님 집을 검색해 본 것 같았어요. 집 바로 옆이 비싸기로 소문난 압구정 현대아파트고 상대적으로 저희 집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겉이 워낙 낡았고 요즘 아파트들처럼 쭉쭉 뻗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날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검색을 했나 봅니다. 너희 집 몇 평이야? 그 집이 이렇게 비싸다고? 실제로 부모님 집이 비싸긴 한데 저희가 그 돈을 다 주고 샀던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1990년대에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살게 된 거고 그 뒤로 가격이 계속 올랐을 뿐이거든요. 지금 다시 이런 집을 살 만한 돈도 없지만 부모님도 은퇴하시고 나면 그때는 이 집을 팔고 경기도에 주택 짓고 사신다고 합니다. 남들이 이런 집에 산다고 하면 100억 이상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전혀 아니에요. 제 부모님 아직도 직장 생활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최근 들어 이사 오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한다면 모를까 옛날 20년 전부터 살던 사람들은 다들 저희 식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남자친구는 자기 멋대로 우리 집안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압구정의 비싼 아파트 그리고 저도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뭔가 이상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냥 평범하게 사람 좋으신 분들이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건 미국 보스턴에 친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숙식을 완전 공짜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기만이죠. 그저 부자랑은 거리가 멀고 주변 이웃들 중에는 분명 부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서 살아온 토박이일 뿐입니다. 남자친구에게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고 부모님은 두 분 모두 회사원이고 살고 있는 집 말고는 특별한 재산 가진 것도 없는 보통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죠. 며칠이 지나서 이번엔 제가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기엔 조금 먼 거리라 주말에 KTX를 타고 내려갔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전에 식당을 크게 하셨고 일하는 직원만 10명이 넘을 정도로 잘 됐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하시던 가게는 망했고 지금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고 있다더군요. KTX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남자친구는 계속 자기 집안이 예전에 가게 하던 때는 잘 나갔었고 돈도 많이 벌었었다는 말을 하길래 너네 부모님이 예전에 잘 나갔던 말던 지금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사시면 그걸로 됐잖아요. 자식들에게 노후를 책임져 달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을 하시건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 말을 했고 몇 시간 후에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고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도 평범했어요. 멀리서 내려왔다고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놓으셔서 가자마자 앉아서 밥부터 먹어야 했습니다. 신선한 자연산 회도 있었고 식탁 위에 전기 그릴을 놓고 한우까지 직접 구워주시더라고요. 너무 대접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른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 직업과 저희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에 대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혜영이가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 줄 알아? 미국 회사라서 복지도 좋고 연봉도 엄청 많이 받아. 그리고 얘네 부모님들은 전부 대기업 다니신대. 집도 강남 압구정에 있는데 아파트 값이 40억이야.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시키지도 않은 저희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물어보시지 않으면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았고 괜히 쓸데없이 그런 걸 먼저 이야기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부모님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었고 꽤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서로 껄끄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너가 미국에서 대학 나왔다고? 내 아들도 공부할 만큼 했고 서울은 아니지만 약대 나왔다. 요즘 세상에 미국 대학이 다 좋은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유학 다니는 거 전부 외화 낭비야.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싸늘함이 느껴졌고 뭔가 결혼 이야기는 제대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꼬여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아차 싶었는지 더는 오지랖을 부리지 않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었어요. 기껏해야 직장 다니면서 월급쟁이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우리가 예전에 갈비집 했을 때는 하루에 월급쟁이 한 달 벌이를 다 벌었어. 그때는 우리 집안이 너네 집안보다 잘 살았을 거다. 너가 보기에는 변변찮아 보이겠지만 무시하지 마라. 우리도 배울 만큼 배운 집안이고 돈도 벌 만큼 벌어봤어. 어머님에 이어 아버님까지 이러시니 방금 전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살얼음 가시방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 모두 감정이 상하셨나 봐요. 그 뒤로 식사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어머님은 여자가 직장 오래 다니면 드세기만 하고 집안일에 소홀하다며 연봉을 떠나서 선생님 같은 직업의 며느리를 얻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놓고 저는 싫다고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 당장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얼굴도 화끈거리고 식사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식후 커피나 디저트는 먹을 생각도 못한 채 밥만 먹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따로 이야기 좀 하자며 남자친구가 저를 불러 세웠지만 지금은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뿌리치고 혼자 KTX 타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제 부모님이 인사 잘 드리고 왔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뭐라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제 입으로 저희 부모님 자랑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미국에 있는 대학 나왔다고 남자친구를 무시한 적도 없었잖아요. 왜 좋은 마음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남자친구도 서울에 올라왔다면서 자기 부모님이 조금 오해가 있었고 본인이 중간에서 다 해결했으니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왜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일단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일단 결혼 이야기는 스톱시키고 천천히 시간을 갖자고 말했죠.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묵묵히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가 시집가서 시부모님과도 원만하게 지내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초면에 그렇게 꼬였는데 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마도 본인네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나 본데 자기 아들보다 조건이 빠지는 며느리를 얻어야 할 것 같구나.
제가 생각해도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그 집안 며느리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자친구가 좋았고 조건이 어떻든 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는데 그 집 부모님을 보니 그런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한다지만 저는 친정 부모님과 남편의 관계도 중요하고 저와 시부모님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엄마를 귀하게 여겼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아빠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부모님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분위기는 결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도 여기까지만 하자고 이야기했더니 본인도 그동안 다 체념을 했는지 순순히 제 말을 따르더군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굳이 그런 분들과 가족으로 연을 맺고 싶은 생각도 없죠. 이래저래 황당한 일이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각자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 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는 지난 봄에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 없이 맞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고 아마도 내년에는 저도 임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랑 싸우고 이어서 남편과도 크게 다투게 되어 당장 제 결혼 생활에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겠네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것 같고 어머님 때문에 여기서 다 끝내야 하나 싶습니다. 저희 집은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 집안이고 예전부터 가족들이 정말 화목했어요. 막내 남동생도 누나들 둘과 함께 살다 보니 완전 수다쟁이나 다름없고 부모님도 밝은 성격이시라 가족들끼리 합이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같이 영화도 보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까지도 항상 부모님과 함께 외출을 했었던 것 같네요. 다른 집들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 집이 평범한 줄 알았고 원래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다들 친하게 잘 지내는 줄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랑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남편 성격이 약간 무뚝뚝한 편이라 시댁 식구들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시부모님은 말이 많은 편이고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가 결혼하려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드디어 우리 집에도 여자가 들어온다며 좋아하셨어요. 남편보다 4살 많은 아주버님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혼자 살고 계십니다. 연애를 마지막으로 한 지 10년이 넘었다 하고 본인 스스로도 결혼은 이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40대 초반인 나이에 머리도 조금 벗겨져 있고 다른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보더라도 아주버님의 결혼은 쉽지 않아 보여요. 여자인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남자로서의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첫째 아들 장가 보내는 건 거의 포기하셨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며느리라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엄청난 관심이 있으셨고 잘해주려 노력을 하셨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딸 하나 있었으면 딱 좋겠다 싶었는데 집안에 재미없는 아들만 둘이니까 얼마나 심심하던지. 너 이제부터 내 딸 하자. 앞으로 편하게 엄마 집 왔다고 생각해라. 제가 결혼 승낙 받으러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처음에 너무 편하게 해주셨고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이 집안에 시집가도 괜찮겠다 생각했었죠. 양가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어찌나 제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제 부모님이 시집가더라도 시집살이 걱정은 없겠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양가 부모님들 축복 속에서 빠르게 결혼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고 제 기억으론 작년 11월쯤 상견례를 했는데 올해 4월 초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신혼집과 시댁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것이 약간은 걱정이었지만 워낙 성격이 좋으시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괜찮을 줄로 알았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아주버님은 타지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명절이 아니면 거의 내려오는 일이 없어서 얼굴 마주칠 일 자체가 없더라고요.
신혼집 집들이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시어머님이 저희 집 앞까지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오셨는데 주차장에서 전화하시더니 저보고 내려오라 하셨어요. 난데 우리 반찬 만드는 김에 너희들 것까지 같이 만들었다. 지금 지하로 잠깐 내려와. 퇴근하고 남편이랑 TV를 보고 있다가 어머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냥 집으로 올라오셔도 되는데 굳이 내려오라 하시더라고요. 부랴부랴 겉옷 챙겨 입고 내려갔더니 어머님이 반찬통 몇 개를 건네주셨고 아버님도 차 안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두 분 여기까지 이거 주러 오신 거예요? 잠깐 올라오셔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맛있게 타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사람들 들락거리면 안 되는 거라며 그냥 본인들 먹을 반찬 만드는 김에 저희들 것까지 만들어서 지나가는 길에 들른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2번 정도 더 올라오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한사코 괜찮다 하시면서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리셨습니다. 평소에 다른 분들 사연을 많이 보는 편인데 신혼 때부터 시부모가 너무 신혼집으로 찾아오려 하고 본인 아들집이라며 마음대로 들락거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생각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실제 신혼생활 3개월 동안은 한 번도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무리하게 만나자는 약속을 잡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연락은 저한테 직접 하기보다는 남편을 통해서 하셨고 거리가 가까운 곳에 사는 것에 비하면 시부모님을 만나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는데 역시 우리 시부모님은 선을 잘 지키시는 좋은 분들이구나 생각했었지만 그것도 딱 신혼 3개월까지였어요. 8월 초 남편이랑 제가 여름 휴가를 마쳤었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외국 나가서 큰돈 쓰고 오는 것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신혼집 꾸리면서 들어간 돈도 많고 소소하게 카드로 할부 긁어놓은 것들도 있어서 이번 여름 휴가는 그냥 집에서 보내야 하나 남편이랑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들 아직 여름 휴가 계획 못 짰다면서? 우리는 제주도로 갈 생각인데 너희들만 괜찮으면 같이 갈까? 숙소는 둘째 이모네가 제주도 리조트에서 일을 하잖니. 너희들 항공권만 끊으면 나머지 경비는 내가 다 내줄게. 올 여름 내내 집에서 보내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시어머니의 제안이 솔깃하더라고요.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숙박비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고 이모님 댁에 안 쓰는 차도 하나 빌려주신다고 해서 렌터카 비용도 들지 않았어요. 저희 왕복 항공료만 내고 여행하면서 드는 식사 비용은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부담하면 되겠다 싶어서 냉큼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하니 이해 못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지금껏 선을 넘어오신 적이 없어서 같이 제주도를 가더라도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숙소에 체크인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두 식구가 내려가니까 방이 좀 작더라도 2개를 예약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리조트는 큰 거실이 있고 작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거실에 붙어있는 하나뿐이었고 여기서 시부모님이랑 같은 방을 쓰면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은 신혼이니까 안방은 너희들이 써라. 우리는 거실에서 이불 깔고 자면 돼. 널찍하니 좋네. 하지만 여기서 어떤 며느리가 본인이 안방 쓰겠다고 넙죽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시부모님 안방 쓰시게 하고 저희 부부가 거실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나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지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불편하더라고요. 편하게 옷도 갈아입지 못하겠고 TV는 거실에 하나뿐이라 어머님 아버님이 전부 거실에 나와 계시면 소리가 들릴까봐 화장실 가는 것도 꺼려졌어요. 첫날에 새벽 2시가 넘도록 거실에서 술을 마시느라 늦게 잠들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새벽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럴 때마다 잠을 깨서 정말 피곤했어요. 4박 5일 일정의 첫날을 거의 뜬 눈으로 보내다시피 하고 나머지 3일 밤도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우리는 따로 방을 잡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따로 방을 잡자고?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지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 당신이 불편해하는 걸 너무 티내는 것 같잖아. 그리고 지금 성수기라서 남는 방도 없고 있다고 해도 엄청 비싸단 말이야. 남편이 안 된다고 펄펄 뛰는 바람에 따로 묵지도 못하고
4박 5일 내내 시부모님과 한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상보다 너무 불편했지만 시어머니는 좋으셨나 봐요. 맨날 아들 데리고 어디 다니면 재미도 없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딸이 생기니까 너무 좋네. 라고 하시면서 여행 내내 들뜬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효도 관광을 한다 생각하고 불만은 참고 넘어갔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 휴가는 날아갔지만 시부모님이라도 즐겁게 잘 지내면 좋은 거니까 그냥 조용히 참고 있었죠. 문제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와 조금은 거리를 두고 예의를 차리시던 시어머니였는데 여행을 같이 한번 다녀오고 나니 편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제주도에서도 자꾸 저한테 딸 같다 딸처럼 느껴진다라고 하시길래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시는 소리겠거니 싶었지만 다시 돌아와서도 저한테 우리 딸 하시면서 앞으로는 당신을 어머님이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편하게 부르라 하시더군요.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제가 낯을 좀 가리는 성격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친해지면 잘 지낼 수 있지만 불편한 관계에서 살갑게 친한 척하는 걸 잘 못해요.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친딸처럼 살갑게 지내는 것은 제 성격으로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부르라고 강요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흉내라도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고 안 부르면 섭섭하다 하시고 화도 내시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아이의 말도 편하게 반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전화하라 강요하고 2, 3일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주말마다 하루는 불러내서 저녁을 같이 먹었고 이 정도로 선을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제 생활이 흔들리더라고요. 일부러 다른 약속을 잡고 어머님을 피하는 날이면 꼭 다음날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가셨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전화를 하시더니 1시간 넘도록 수다를 떨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성격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면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있겠지만 저는 도저히 어색하고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에게 이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남편은 엄마가 딸 생긴 기분에 좋아서 그러시니까 적당히 받아주라고 할 뿐 별다른 도움이 되어주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편하게 여기시고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점점 선을 넘어오시면서 잔소리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딸, 지방꼴이 이게 뭐야? 청소기는 매일 돌리라고 했잖아. 너 믿고 우리 아들 내어줬는데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잔소리를 매일같이 들어대니 이것도 힘들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슬슬 인신공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다른 스트레스가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키가 180cm의 건장한 체격인데 저는 좀 작아요. 키도 157cm 정도고 몸무게도 40kg 초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키는 제가 크고 싶다고 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평소에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중은 도저히 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저만 보면 밥을 팍팍 먹으라고 말씀하셔서 제 체구가 작은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당장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예전에는 밥 많이 먹으라고 하시는 정도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경에 거슬리는 말들을 자꾸 하셨습니다. 너는 피쩍골아서 나중에 애나 낳을 수 있겠니?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하지도 마라.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다들 잘 먹고 골격이 튼튼한데 너무 살쪄도 꼴 보기 싫지만 너처럼 너무 말라도 안 좋은 거야. 제가 일부러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체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만날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셨어요. 한 번은 하도 듣기 싫어서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 외모 지적은 하지 말아달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딸처럼 느껴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말이었다며 제 반응이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전까지는 어머님과 제 사이에 한마디 간섭도 하지 않던 남편이 그때는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너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그걸 꼭 어른한테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야겠어? 그러면 저는 듣기 싫은 소리를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시니 저는 점점 시어머니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다른 약속 있다 하고 저희 집에 와 계신다고 하면 회사에서 늦게 끝난다 하고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에게도 어차피 어머님이랑 얼굴 마주하면 서로 좋은 소리 안 나오는데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 보는 앞에서 어머님이랑 나랑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꼴을 조만간 보게 될 거라고 했더니 억지로 제 말을 듣는 척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잘 피해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런 제가 못마땅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며칠 전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예고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오셔서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너 요즘 왜 얼굴 보기가 힘들어? 나한테 종종 안부 연락하라니까 생전 전화 안 통하는 꼬라지를 못 봤네. 너 진짜 나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냐? 한번 옛날식으로 해줘?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지 시어머니 딸로 이 집안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저한테 집착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도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았어요. 결국 어머님이랑 그날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었죠.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라면 앞으로도 계속 저를 힘들게 하실 것 같아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에게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로 잘 지내고 싶지 엄마와 딸 관계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다 말했고 더 이상 저한테 선 넘는 관심은 갖지 말아달라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느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당돌한 애라느니 저한테 한참 실망했다면서 화를 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댁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이후 남편과 제 관계가 더 큰 문제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제가 너무 심했다고 하는 입장이고 저는 지금까지 몇 달을 참다가 겨우 이야기했는데 제가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결국 남편과도 크게 2차전을 하고 지금 일주일 가까이 서로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머님 집착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했었는데 바로 어제 남편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엄청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 내일 가서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자고 해. 안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남편은 무조건 제 잘못이고 그러니 저보고 먼저 어머님께 사과하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모녀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은 거지 저처럼 까칠하게 선 긋고 벽을 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요. 싫은 소리는 어머님이 먼저 했고 저는 그런 말을 듣고 몇 달을 견디다가 이제 겨우 그만하시라고 한 소리 했을 뿐이에요. 진짜 모녀지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저는 제 생각도 한마디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사이가 무슨 편한 사이가 되겠어요? 어차피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더 많은 걸 원하지도 않지만 본인 기분 내킬 때는 엄마처럼 편하게 대하라 하고 지금처럼 의견이 갈리면 어른 대접 받고 싶은 건가요? 남편에게 절대 당신 엄마한테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저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네요.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아쉬울 것도 없고 이런 걸 참고 살 이유도 없는 것 같아서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이혼하자던 남편은 막상 제가 하자고 말했더니 그 뒤로 입 꾹 다물고 다시 예전처럼 감감무소식이네요. 내일은 월요일이라 제가 먼저 변호사 찾아갈 생각입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못할 줄 알았나 봐요. 저도 혼자 돈 잘 벌고 결혼하기 전에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남편 눈치 보고 시어머니 비위 맞춰주며 살고 싶진 않아요. 엄마랑 딸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치고 제정신인 시어머니 없다고 하더니 결국 그 말이 맞나 봅니다. 자기 좋을 때만 딸이고 수틀리면 그냥 남의 딸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대책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원래 어른들 나이 드시면 남이 하는 말은 듣지 않고 고집이 점점 세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답도 없네요. 남편이나 저나 신혼의 부부까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셨어요. 그 결과로 쫄딱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을 일만 남았는데 그런 모습조차 너무 화가 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아무런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예전부터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사는 중입니다. 세상에는 돈 많이 버는 분들, 집안에 돈이 많은 분들이 워낙 많은 것 같지만 저희는 정말 평범한 서민끼리 만나서 결혼했어요. 제 연봉 2,800, 남편 연봉은 4천 조금 안 되고 양가 부모님들도 당신들 노후 생활하는 것도 벅찬 수준입니다. 결혼할 때 당연히 부모님에게 별다른 도움받은 적 없었는데 나이를 계속 먹다 보니 어쩌면 그렇게 돈 들어갈 일이 많은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을 보답해도 모자라지만 남편과 둘이 벌어서 아이들 둘 키우며 먹고 살기에도 너무 힘들기만 하네요. 부끄럽지만 결혼 14년 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내 집 마련을 못했고 2년마다 올라가는 전세금 맞추며 사는 것도 목구멍에 숨이 깔딱깔딱합니다. 아이들은 계속 커가면서 점점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학원이라도 하나 더 다니고 싶다고 하면 주말에 아르바이트라도 나가봐야 하나 몇 날 며칠 고민이 깊어져요.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 수십억짜리 집에 살고 누구는 수백억 강남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리가 들리지만 현실은 1억이 아니라 당장 돈 1,000만 원이 아쉬워서 아둥바둥 발버둥치며 살고 있네요. 제가 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제 집안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듣는 분들께서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랑 제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아닌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민 집안에서는 서민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그런지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들 심지어는 시집가서 애 낳고 사는 신우네까지 다들 먹고 사는 것이 참 팍팍하기만 합니다. 신우도 처음에는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하려고 하다가 외벌이로는 도저히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작년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건지. 이 와중에 3년 전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까지 보조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얼마 나오는 돈이 있고 저희가 30만 원, 신우가 20만 원을 보태드려요.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어머님이 혼자 사시면서 동네에 농사 짓는 분들 찾아다니며 일당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생계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서울이 아니라 고향인 작은 지방도시에 사시기 때문에 그 정도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신 건데 그나마 힘든 상황에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저희가 모시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우는 말할 것도 없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댁 수입이 뚝 끊겼지만 그래도 사시던 집이 대출 없이 자가로 보유하고 계셨고 어머님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나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축은 거의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에게 30만 원 용돈 드리고 친정부모님 2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고 전세금 올려주느라 대출받았던 거 이자 갚고 나면 두 사람 버는 월급에서 한 사람 몫은 일단 사라지고 시작입니다. 두 아이들 먹는 거 입는 것 작지만 용돈도 줘야 하고 학원은 많이 못 보내는 대신 태권도와 영어 학원만 간신히 보내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종합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야 할 텐데 이래저래 나가는 돈 다 빼고 나면 매달 50만 원 모으는 것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남편이나 저나 누구 하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 밤에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신우 역시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저희보다 크게 나을 바 없을 형편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과 저희는 워낙 거리가 멀기도 하고 명절을 제외하면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써드리진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걸로 자식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버렸고 먹고 살기 바빠서 평소에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머님이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큰 사고를 치시고 말았어요. 작년 초 어머님의 남동생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외삼촌 되는 분께서 사업자금이 모자라다며 시어머님에게 1억을 빌려가셨나 봐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큰 돈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라서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사시는 집이 시세로 2억 5천 정도 잡히는데 그전까지는 분명 대출이 없었거든요. 자식들이 알게 된 건 어머님이 마음대로 대출을 받고 몇 달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대체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쩌니? 내 동생이 가게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자도 꼬박꼬박 내주고 있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
혹시 나중에 물려받을 게 없을까봐 그래? 어머님 재산이라고는 그 집 하나가 전부인데 남편이나 신우가 시어머니의 그 알량한 재산이 탐나서 그런 걱정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미 연세가 7순이 넘으셨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하는데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버리셔서 솔직히 걱정이 되었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이라는 큰 돈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자식들이 도와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닙니다. 만약에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마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시니까 주변에서 만만하게 보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분에게 남편이 바로 전화를 걸어서 빨리 우리 어머님 돈 갚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른들끼리 다 끝난 이야기인데 어린 놈이 참견하지 말라고 호통을 들었습니다. 누나랑 다 이야기됐어. 내가 새파랗게 어린 너한테까지 허락받아야 하냐? 대출이자까지 내가 다 내주고 나중에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 건데 너가 뭔데 돌려주라 말아야. 남편이 난생 처음으로 외삼촌에게 대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가 40이 훌쩍 넘은 저희 남편 보고 어리다고 하는 건 좀 웃기지 않나요? 외삼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남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빨리 엄마 돈을 갚으라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더니 네가 뭔데 자기 일에 참견하냐며 괜히 오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더군요. 야, 너는 걱정도 팔자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인데 너가 왜 나서고 난리 부르스야?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너는 위아래도 없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어머님이 본인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시니 더 이상 저희도 뭐라고 말할 명분이 없었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화를 내자 더 이상 외삼촌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본인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더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못지않게 신우도 어머님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다들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잘못되면 어머님 유일한 재산인 집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집값이 겨우 2억 5천인데 담보대출이 1억이라니요. 혹시 외삼촌이 하는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어머님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대출이자까지 밀리지 않고 내주고 있는 데다 나중에 원금에 특별이자까지 더 얹어서 갚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그러길 바라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또다시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어머님 집에 1억 대출이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에게서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야, 어떡하니? 니들 외삼촌이 사업이 망했단다. 빌려준 돈도 하나도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 전화를 받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힘든데 1억을 뭔 수로 저희가 갚아주겠습니까? 남편이 어머님에게 그러게 왜 돈을 빌려줬냐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시라고 이야기하자 어머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1억이 아니고 2억이야. 이건 또 무슨 소리랍니까? 2억 5천짜리 어머님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2억이 걸려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게 대출이 나오냐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지만 1억 5천까지는 시중은행에서 빌렸고 나머지 5천은 외삼촌이 아는 사람이 있는 마을금고에서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 5천만 원을 더 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출받은 돈을 전부 빌려줘 버렸고 최근 추석 전부터 대출이자조차 보내주지 않더니 며칠 전에 사업체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하듯 말을 했다네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외삼촌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이미 저희들 번호를 전부 차단했는지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은행 대출이자도 스스로 낼 수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걸 저희가 어쩔 방법도 없더라고요. 이제 어쩌면 좋으냐? 대출금 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밀린 이자 한 번에 다 갚지 않으면 이 집을 경매 넘긴다고 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미 밀려있는 대출금만 250만 원이 넘었고 은행에서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외삼촌이 해결 안 해주냐고 어머님께 다시 물어봤는데 그쪽도 지금 사업장 폐쇄하고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돈 이야기는 못 꺼냈다고 하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의 외삼촌은 가게 하나 말아먹는다고 해서 생활이 휘청거릴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외삼촌의 아내분, 그러니까 외숙모도
집안 대대로 커다란 갈비집을 운영하고 계시고 마당 있는 2층 집에 살면서 집에 비싼 외제차도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은 현재 미국에서 비싼 돈 내고 대학을 다니는 중입니다. 딱 봐도 시어머님 돈이 없더라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인데 애초에 뭐 하려고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달라고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남편도 빨리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한 거였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시니 당시에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들 먹고 살 거 다 먹고 살면서 딱 하나 있는 저희 어머님 사는 집까지 뺏어가려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다음날 남편이 회사에 월차를 내고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 운전하기 싫다고 명절이 아니면 어머님 댁에 잘 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얼마나 화가 나고 분했으면 그럴까 싶더라고요. 내려가자마자 어머님을 만나서 말다툼을 한 번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외삼촌 댁으로 쳐들어가서 돈 갚으라고 했나 봐요. 하지만 외삼촌은 그럴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자기 누나 전 재산을 빌려서 날려먹었으면 본인 사는 집이나 차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팔아서 당장 대출 해결하고 어머님 집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외삼촌분은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시더군요.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나도 사업 망해서 빚만 잔뜩 생겼다니까. 이 집, 이 차, 전부 우리 와이프가 돈 벌어서 산 거지. 우리 집안에 내 물건은 한 개도 없어. 사실 돈을 빌려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어머님의 친동생인데 대놓고 이런 식으로 배째라고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도 그전까지는 자기 동생인데 험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니 막상 눈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다리가 풀리셨는지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외삼촌을 믿고 있다가는 어머님이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그렇다고 저희가 해결해드릴 방법도 딱히 떠오르지 않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시간을 끌면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우와 함께 방법을 찾았어요. 어머님은 그저 어떻게 하냐고 울고만 계시고 외삼촌은 전혀 해결해줄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사고란 사고는 다쳐놓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상황인 거죠. 일단 밀려있던 대출금을 신우와 저희가 싹 다 갚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150 정도 냈던 것 같고 신우가 100만 원 정도를 부담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바로 어머님 사시는 집을 시세보다 1000만 원 저렴하게 금매로 내놓았고 5일 만에 1500만 원 깎아주고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어머님께서는 이 집에서 수십 년 살아서 정이 들었다며 집을 팔기 싫다고 하셨는데 팔아서 해결하는 것이 나을 건지 아니면 끝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경매로 넘어가던지 선택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어쩔 수 없으셨겠죠. 그렇게 집을 팔아 빚잔치를 싹 다 하고 나니 어머님 수중에 이래저래 남은 돈이 총 4천 정도였어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외삼촌이 사업체를 전부 정리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에게 5천을 갚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엔 그게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침누나니까 2억을 그대로 떼먹기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죠. 그렇게 받은 돈으로 어머님이 혼자 사실 수 있는 보증금 3천에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빌라를 반전세로 구해드렸습니다. 이삿날에는 저랑 신우까지 내려가서 짐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집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평생 아파트에서 사셨던 어머님이 지내기엔 너무 좁고 불편해 보였어요. 아파트에서 꺼내온 짐으로 꽉 차서 침대 외엔 옴짝달싹할 공간도 없는 안방과 그보다 더 작은 거실에는 주방까지 딸려 있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어머님이 어떻게 지내야 하나 싶고 왜 멀쩡한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이런 사단을 내나 싶었습니다. 이 와중에 어머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집이 너무 좁아서 살기 싫다면서 그냥 저희 집에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남편이 폭발한 건 어머님의 그 말씀을 들은 직후였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참고 있는 거야. 앞으로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로 용돈 보내드리던 것까지는 계속 보낼게. 그런데 이제 자식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엄마한테는 나랑 선영이가 가족이 아니라 외삼촌만 가족이잖아. 명절에도 외삼촌 집에 가서 명절 보내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고 다 같이 어머님 집에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들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에요. 어머님 코가 석자인데 잘 먹고 잘 사는 외삼촌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외삼촌분이 돈 많은 부잣집으로 장가가서 외숙모 눈치 보며 살았다는 말은 예전에 남편을 통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챙긴다고 어머님이 빌려주신 건지 그 속내는 아마 어머님 본인만 알고 계시겠죠. 아무튼 그게 저희가 어머님을 뵙고 온 마지막이었고 남편은 앞으로 명절에도 어머님 댁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라며 단단히 맘을 먹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던 대로 보내드리던 용돈 30만 원은 보내드리기로 했고 혹시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들은 전혀 어머님 일에 개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와서 멀쩡한 집 다 날리고 자식들 보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세상 어느 자식이 이런 상황에서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만하면 자식된 도리를 다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당신이 한 일을 책임지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귀를 의심하게 되실 겁니다. 2023년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직접 겪어보질 않았다면 누가 말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직도 저같이 바보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벗어나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상황이 전부 내 책임인 것만 같고 마치 제가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사람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 인생에서 하는 모든 선택은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행복하게 살자고 마음을 먹으니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었고 이제야 지난 수년간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35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8년이 조금 넘게 지났네요. 8년의 결혼 생활이지만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4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4년 전 근무 중에 순직했어요. 어떤 형태의 공무원이었는지 정확하게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혹시라도 제 주변 사람이 알아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밝은 얼굴로 제게 인사하고 나갔던 남편이었는데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남편이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회사에서 응급실로 달려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나중에 회사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니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달려나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위독한 상태였고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사고 난 바로 그날 응급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에게 어떠한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고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나 억울한 마음만 가득이었죠. 힘든 시간에 옆을 지켜줬던 건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친정부모님은 아랫지방에 멀리 사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긴 힘들고 그나마 시댁이 30분 거리라 예전부터 자주 왕래를 해왔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보다 3살 어린 신우까지 다들 저한테 잘해주시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 뻔한 시집살이 한 번 없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었죠. 신혼 때부터 항상 반찬도 챙겨주셨고 주말에 할 일 없으면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곤 했었는데 남편이 시댁 가자고 하면 제가 한 번도 싫다고 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시어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우울해하고 있을 저를 위해 시부모님이 자주 저를 불러내셨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게 된 시부모님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 앞에서 내색 안 하고 오히려 더 웃으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긴 한데 살아생전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었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충격이 오래가고 있기 힘들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왜 빨리 아이를 갖지 않았을까? 차라리 남편을 닮은 아이라도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혼자가 된 마당에 아이라도 없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죠. 당연한 소리지만 그 당시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꿈도 꿔본 적 없었고 집안에 굴러다니는 남편 물건만 봐도 금방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결혼 전에 연애를 5년 정도 했고 연애하기 전에도 1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결혼해서 같이 살았던 기간까지 다 합치면 10년 넘는 시간을 남편과 제가 함께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제 인생에서 쑥 빠져나가고 영영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을 만큼 공허함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따라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부모님과 제 주변 사람들에게 못할 짓이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우리 동혁이만 바라보며 살 거야. 우리 식구들은 너가 새로 결혼한다고 해도 하나도 서운한 거 없어. 지금까지 딸처럼 지내면서 참 좋았는데 너가 젊은 나이에 이러고 사는 게 아까워서 그래. 이 말은 작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봐라. 요즘 나이 30대면 아직 한창인데 언제까지 먼저 죽은 남편 생각만 하고 있을 거냐 라는 것이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셨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였고 신우혁 씨도 제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아깝다면서 자기 다니는 회사에 좋은 사람 있으니까 소개팅 시켜준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었고 제 인생 끝까지 남편과의 추억을 생각하며 혼자 살 생각이었어요. 제가 대단한 절개를 가졌거나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약속이라던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젠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 먼저 죽고 거의 1년 가까이 너무 힘들었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사촌 언니도 15년 키운 강아지가 몇 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석 달을 펑펑 울면서 힘들어하더니 앞으로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영영 잃는다는 것이 힘든 걸 떠나서 무섭습니다. 친정부모님을 만날 때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건강검진 받아보고 조금이라도 아픈 곳 있으면 빨리 병원 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저보고 새로운 사람 만나라고 했지만 제 스스로 그럴 마음이 없으니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운동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친정 식구들과 별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남편이 사별하고 나면 시댁과는 완전 인연이 끊어진다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싸우고 평생 다시 얼굴 한 번 안 보는 원수지간이 되곤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억지로 불러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연락할 때도 많았고 혼자 영화 보기 싫거나 고깃집처럼 여러 명이 가야 하는 식당에 가고 싶을 때도 항상 가장 먼저 시댁 식구들이 떠올랐어요. 얼굴 보면 남자 안 만나냐고 하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그것조차 관심과 사랑이라고 느껴졌고 어차피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으니 평생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단조롭던 제 인생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3살 연상의 남자가 작년 연말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제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시작은 작년 이맘때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빼빼로 과자를 주더라고요. 그 뒤로도 항상 점심시간이 끝나면 제자리에 커피를 가져다 놓는다거나 퇴근하면 뭐 하냐고 같이 저녁이나 먹자는 말을 건네왔어요. 그 당시에 저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제가 이혼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 관심이 그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게 관심을 표현하고 끝없는 거절에도 포기할 줄을 몰라서 한 번은 제가 그 사람을 붙들고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미 한 번 결혼도 했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어요. 처음부터 여지를 주지 않을 생각으로 조금 매몰차게 끊어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상처도 받지 않았고 그저 밥이나 한번 먹자 하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나를 좋다고 고백한 것도 아닌데 제가 조금 오버한 것 같기도 했어요.
까짓거 밥 한 번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나 싶어서 퇴근하고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둘이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저한테 부담을 주는 이야기도 전혀 안 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밥을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두 사람은 종종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고 그게 남녀 간에 특별한 감정이라거나 다른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편한 직장 동료와 함께 퇴근하고 나서 같이 저녁밥을 먹는 정도의 기분이었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쌓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제 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왜 사별을 했는지, 그 뒤로 왜 혼자 살고 있는지, 저에게 관심이 있다면 궁금해할 것 같은 부분도 전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를 며칠 남겨둔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하고 회사 근처 식당에서 국밥에 소주를 함께 먹고 있다가 왜 나한테 같이 저녁 먹자고 했는지, 왜 나한테 잘해줬는지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은 제가 너무 슬퍼 보여서 그랬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남자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먼저 간 제 남편은 키도 180이 훌쩍 넘고 운동을 좋아해서 근육질의 탄탄한 남자다운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남자는 키도 175 정도의 뼈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마른 사람이라 어쩌면 몸무게가 저랑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키가 168이고 조금 큰 편이라 아마 더 그렇게 느꼈나 봐요. 전혀 남자다운 모습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스타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편하게 밥만 같이 먹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술도 한잔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다정한 성격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제 마음과는 별개로 다른 사랑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혼자 소가리를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이 남자가 먼저 주말에 잠실 석촌호수로 벚꽃 구경을 가자고 했고 평일이 아닌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저도 이미 마음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 못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백을 받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서로 알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아직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아픈 부분을 찌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말을 남들 앞에 당당히 밝히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게 엊그제 일처럼 느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데 남들 눈치를 의식하게 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 심지어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들키고 싶지 않아서 꽁꽁 숨기며 만나야 했어요. 다행히도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이런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었고 덕분에 얼마 전까지 들키지 않고 조용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었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사려깊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다양한 교양 지식에 감탄했어요. 한없이 넓어 보이는 그 마음씨에 저도 이 사람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그동안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외로움과 힘들었던 마음이 이제는 치유가 되어가고 있다 생각했어요. 추석이 지난 어느 날 이 남자가 저한테 자기 부모님을 만나보자 하더라고요. 이번 추석에 내려갔더니 우리 부모님이 자기 한번 보고 싶다고 하네.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괜찮아.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평소에 자기 칭찬을 많이 하거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부담스럽기는커녕 나도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렇게 10월 중순에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고 10월 말에는 제 부모님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동안 누굴 만난다는 소리를 부모님에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라셨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얼마 전 상견례를 마치고 내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계획 중이에요. 회사 사람들에게도 전부 이야기하고 남자친구가 워낙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서 저희가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다들 깜짝 놀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더니 잘 됐다 하더라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 말을 한 것 같지만 딱 하나 예전 시댁 식구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먼저 떠난 남편을 마음에 묻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남편이 떠나고 난 이후로 남이나 마찬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최근까지 딸처럼 챙겨주신 분들인데 당연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제 새 출발을 축하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옛 시부모님과 약속을 잡고 만나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신우까지 같이 자리했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밥을 다 먹고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부터 알고 지냈고 정식으로 사귄 건 반년 조금 넘었는데 내년 봄에 결혼할 생각이에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건데 제가 입을 열자마자 어머님이 갑자기 펑펑 우시더라고요. 솔직히 당혹스러웠고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감동을 하셔서 우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우리 동혁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너랑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 그때 내가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너랑 결혼만 안 했으면 우리 동혁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너 혼자 행복하겠다고 재혼한다고? 지금 나보고 축하해달라고 온 거야?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언짢으셨는지 저를 노려보기만 할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나마 신우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오늘은 이만 먼저 가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빠르게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제 등 뒤에 어머님이 쌍욕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저녀는 혼자 살겠다고 다른 남자 만나서 시시덕거리는데 먼저 떠난 아들만 불쌍하다는 말이 계속 들려왔어요. 전 남편 장례식장에서조차 저런 원망의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이 정도로 감정을 드러내며 화를 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었는데 새 출발하는 거 축하하고 이젠 자기 가족들이랑 아무 인연도 없으니 다신 연락하지 말고 얼굴 보는 일도 없게 하자고 짧은 카톡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이런 거구나. 항상 입으로는 나보고 빨리 재혼하라 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속마음으로는 평생 내가 자기 아들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기를 바랬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는데 남한테 차마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욕설과 저주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한두 번 읽어보고 바로 지워버리긴 했는데 대충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가 자기 아들 대신에 잘못됐어야 했는데 저 같은 년 먹여 살리려고 아들이 일하다가 억울하게 갔다며 저보고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면서 재혼해서도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라 하더군요. 그런 말에 대체 제가 어떻게 답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더니 하루에 그런 장문의 카톡이 몇 번씩이나 오더라고요. 전부 저와 남자친구의 앞길을 저주하는 말들이었고 어쩔 수 없이 전 시부모님과 신우의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재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마치 딸처럼 진짜 부모처럼 가깝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태도가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재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먼저 떠난 남편에게도 미안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제 나이 아직 35인데 남은 인생을 눈물로 보내고 싶진 않아요. 내년에 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예전 시댁 식구들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파국을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저한테 잘해주시고 빨리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라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전부 저를 위한 말들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제가 힘들어하고 떠난 남편을 같이 그리워하고 있을 때까지만 제게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난 과거는 털어내고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먼저 떠난 남편도 제가 매일 우울하고 힘들어하며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기를 바랄 겁니다. 나중에 다른 세상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미안하다고 사과할게요. 이제는 정말 다시 행복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